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자살의 언어. 지은이는 크리스티안 리크. 스웨덴의 공립의과대학인 카롤린스카 대학교의 정신과 의사이자 교수다. 이 대학은 1901년 이래 노벨 생리의학상을 선정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기관이자 세계 의학 연구의 흐름을 주도하는 연구소이기도 하다. 자살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리크는 미국 자살예방재단의 학술 고문이자 스웨덴 유력 일간지 다겐스 뉴에테르의 전문 기고가다. 이 책은 출간 즉시 종합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2024년 스웨덴의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아우구스트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알베르 카미.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 중 누가 자살을 기도할 것인지 예측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다. 문화와 시대를 떠나 역사적으로 자살은 대체로 금기시됐다. 그 가장 일반적인 이유로 목숨은 사회, 조상 또는 신이 내려준 것이므로 자신이 함부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을 정신적으로 아프다고 간주하며 이를 막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기도 한다. 자살이 불법이 아닌데도 말이다. 자살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잘못일까? 자살에는 전적으로 반대하면서도 조력사에는 찬성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지막 행동, 삶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게 된다. 좋았던 시절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라는 의문은 유족에게 해결할 수 없는 상처가 된다. 유족들은 여전히 추측하고 있다. 이러한 추측은 죄책감을 낳는다. 누군가의 영원한 부재처럼 그 사람의 존재를 또렷하게 느끼게 하는 것은 없다. 사람들은 자살이 가장 외로운 죽음이라고들 한다. 한밤중에 도둑처럼 남몰래 준비한 끝에 홀로 맞이하는 죽음이라고 말이다. 자살은 충격적인 사건이자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자살의 모국어는 수치심이다. 만약 부국어라는 것이 있다면 그건 침묵일 것이다. 히틀러 집권 시기의 독일은 유전병이 있는 사람 등을 살해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1940년부터 41년까지 간질, 조현병, 마비, 치매 증상자 등 7만 명의 환자가 살해됐다. 이러한 살인은 입법과 선전 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오랫동안 병을 앓은 사람들에게는 사회의 퇴화한 기생충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나치 홍보지에는 한 남자의 사진과 함께 유전병이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동안 6만 마르크의 비용이 든다. 동지들이여, 이는 당신들의 돈이기도 하다. 라는 문구가 있었다. 병이 있는 자는 우리의 일원이 아니라 그저 비용에 불과했다. 나치 독일은 살인을 자행했으나 이를 안락사라고 불렀다. 강제된 안락사와 죽음의 대상이 직접 바라는 조력사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비판하는 측에서는 자유의지에 따른 조력사의 경우 짐처럼 여겨지는 몇몇 환자가 죽는 게 모두를 위한 최선으로 여겨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다. 특정 수의 서명이 모이면 해당 사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국민투표는 1977년 9월에 이루어졌다. 안건은 고질적이고 고통스러우며 확실히 죽음을 맞게 될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의사에게 죽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였다. 이는 2명의 의사가 서명한 후에만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환자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인지를
한 명의 정신과 의사가 감정해야 한다. 해당 안건이 58%의 표를 얻자 충격이 널리 확산되었다. 정부 당국, 언론 매체, 교회, 의사협회 모두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안건은 결과적으로 법안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조력사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를 남겼다. 오늘날 스위스에서는 이기적인 사유 외에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이 죽도록 돕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도 마찬가지다. 스위스에서 조력 자살을 이용할 경우 개인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으며 도움을 받는 방법에 관한 조언도 제공되나 자살은 직접 수행해야 한다. 벨기에 등 몇몇 다른 국가에서는 의사가 개인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주입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자살을 권리라고 하는 사람은 문매를 맞는다. 평범한 자살은 실질적으로 선택이라기보다는 우울증과 같은 무언가의 영향으로 인해 행해지기 때문이다. 즉, 사실은 원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이다. 자살을 시도했으나 생존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나중에 자살로 사망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평범한 자살이 깊은 생각 끝에 영구적인 죽음을 시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죽음이라는 상황을 견뎌내기만 한다면 건너편에 썩 괜찮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조력사는 자살에 대한 문화적인 금기에 반기를 든다. 대체 누구에게 목숨을 끊을 권리가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된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전부. 그리고 죄송해요. 더는 못하겠어요. 16살 아들 요한의 문자를 받은 그는 방금 읽은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공포감이 밀려들었다. 요한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추적했다. 요한이 어릴 적부터 오르곤 했던 실외 활동장이었다. 그들은 숲을 가로질러 달렸지만 경찰이 제지했다. 요한은 겨우 16살을 채웠다. 자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모든 부모의 악몽이다. 일부는 침묵하며 일부는 비명을 지르고 일부는 서 있지도 못한 채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린다. 이들 부모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이제부터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소되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는 것이다. 어떻게 자식이 그럴 것임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왜 막지 못했을까? 자살은 고립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남에게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할 수 없으며 홀로 목숨을 끊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가까운 사람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들은 충격에 빠지고 왜 그러느냐고 물을 기회를 모두 박탈당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었으나 이제는 영영 죽어버린 자식과 관련된 기억들을 평생 자살에 초점을 맞추어 돌아보게 된다. 그렇기에 자살을 이해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요한의 엄마와 아빠는 이후 며칠간 평소와 비슷하게 보냈다. 충격에 빠졌다는 점을 제외하면 말이다. 요한의 엄마는 친구들에게서 위안을 찾은 반면 요한의 아빠는 사건을 낱낱이 재구성하고자 했다. 그는 요한의 체크카드 정보를 통해 요한이 구입한 물건을 살펴보았다. 요한의 친구들과도 얘기를 나눴다. 한 명도 빠짐없이. 요한에게 레드불을 판매한 세븐일레븐의 직원과도 얘기했다. 모든 사람과 대화하며 요한의 아빠는 그 누구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알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자살에 대한 생각은 일반적으로 자살 관념과 함께 시작된다. 자살 관념이란
자살을 탈출구로 생각하는 것부터 직접 죽겠다는 더욱 강렬한 생각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넓다. 자살 관념에 이어 자살 계획 수립이 이루어진다. 그런 다음 자살하겠다는 뜻을 굳히고 결국 자살을 시도하게 된다. 죽음을 향해 논리적으로 한 발씩 다가가는 셈이다. 자살 시도 생존자를 인터뷰한 연구에 따르면 약 3분의 1은 자살관념을 오래 겪지 않았으며 대체로 자살 시도 1시간 전에 목숨을 끊겠다는 생각이 든 것으로 확인됐다. 자살 시도가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므로 다른 사람은 알 겨를이 없는 셈이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조차도 다른 사람을 언제 마지막으로 보게 될지 알 수 없다. 1941년 3월 어느 금요일 점심 식사 직전에 버지니아 울프는 영국 남부의 차디찬 우즈강에 몸을 던졌다. 입고 있던 바지의 주머니에는 돌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로부터 3주 뒤 어린이 몇 명이 다리로 떠밀려온 사체를 발견했다. 버지니아 울프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작가로 59세를 일기로 사망했을 당시 작가인 레너드 롤프와 29년 전에 결혼한 상태였다. 이날 레너드는 버지니아가 걱정됐다고 했다. 버지니아는 기분이 저조했으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오전에 레너드는 버지니아가 바깥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당시 버지니아가 쓰던 글이 영영 마지막이 될 것임을 레너드는 알지 못했다. 그 글은 레너드에게 보내는 작별 편지였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내가 또 미쳐버릴 거라는 예감이 들어 우리가 그 끔찍한 시간을 다시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아. 이번에는 내가 회복할 수 없겠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집중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해. 우울증은 치료할 수도 있었으므로 버지니아가 죽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른다. 그녀는 더 이상 집중할 수도 읽을 수도 제대로 쓸 수도 없다고 했다.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고도 했다. 이는 우울증 환자의 자살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심각한 징후다. 자살을 정확하게 예견하는 것이 가능할까? 연구에 따르면 이를 정확히 예견하기란 어렵다. 영국에서 자살 사망자의 85%는 보건 인력과 마지막으로 접촉했을 때 단기적으로 자살 위험이 낮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59%는 장기적으로도 이러한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었다. 자살 위험이 높다고 분류된 사람 중 대다수가 다행히 죽지 않기도 한다. 자살로 죽음을 맞게 될 사람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이를 방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 자살이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상정하더라도 자살을 예견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친인척이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살 위험 요인은 성별, 자살 기도 경험, 정신과 진단 여부, 친척 중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지다. 술과 약물 모두 순간적인 충동을 부추기는 중대한 요인으로 위험을 크게 높인다. 또한 위험을 높이는 사건도 있다. 예를 들면 헤어짐, 친척의 죽음, 괴롭힘, 모욕, 그 밖에 생활고 등이다. 위험 요인 외에 보호 요인도 있다. 가족, 좋은 친구들이 있거나 개를 키우거나 그 밖에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한 것들을 들 수 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자살로 죽은 자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책임이 있는 자를 지목할 수도 없다. 이는 자연히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테면 유서에 누군가의 이름을 적는 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서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님을 해명한다. 유서는
일종의 애정 표현이자 친인척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시도다. 자살에 접근하는 또 다른 관점은 자살은 존재하며 가족의 사랑 또는 보건의료업계의 종사자의 사려 깊은 돌봄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자살을 없애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든 자살은 계속해 인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현상으로서 존재한다는 관점이다. 전 세계에서 매년 80만 명 정도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전쟁과 살인으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많다. 자살자 3명 중 2명은 남성이며 남성의 자살 시도는 대체로 죽음으로 끝난다.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총격 사건이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총기로 인한 사망자 5만 명 중 대부분은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있다. 자살은 여느 사건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3명의 형제를 자살로 잃은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자살이 허용된다면 모든 게 허용될 것이다. 무엇도 허용되지 않는다면 자살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자살을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장 명백한 근거는 자기 결정권이다. 만약 삶이 내 것이라면 내 죽음을 결정할 권리도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자살 기도가 일종의 예외적인 상황임을 근거로 둔다.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가늠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 등의 영향을 받아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자살은 돌이킬 수 없으므로 숙고하지 않은 자살은 한층 파멸적이라는 주장이다. 자살은 전 세계에서 금기시 되어 왔음에도 모든 현대적인 인류 문화권에서 관찰되고 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중요한 기독교 사상가 중 한 명으로 410년에 신국론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이 책에서 그는 기독교인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자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10계명에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이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된다고 적었다. 신이 나를 창조했으므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신의 창조물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1500년대의 영국 작가인 로버트 버턴은 다른 이의 몸을 찌르는 자는 그자의 육신을 죽이지만 자기 자신을 찌르는 자는 스스로의 영혼을 죽인다고 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에게는 후회하고 속죄하고 자비를 베풀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1225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토머스 아퀴나스는 자살에 반대하는 3가지 주장을 펼쳤다. 첫째는 모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따라서 모두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 하며 퇴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한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이러한 자연스러운 삶의 충동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자살을 반대하는 둘째 주장은 모두가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이므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임을 들었다. 셋째 주장은 삶은 선물이며 신만이 이를 주고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슬람교는 기독교, 유대교와 그 종교적 기초를 공유한다. 신은 유일하므로 인간이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돕는 선지자들이 있으며 우리가 살면서 행한 행위로 인해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게 바로 그것이다. 이슬람교에서 자살을 금지하는 이유는 기독교와 비슷하다. 알라가 삶을 창조했으므로 알라만이 언제 삶을 거둘지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살은 알라에게 불복하는 행위다. 개인이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닐 때 이루어지므로 자살을 막아야 한다는 관점은 오늘날 정신과에서 취하는 것과 동일한 관점이다.
힌두교와 불교에서는 윤회에 대한 믿음이 자살을 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자살로 죽은 자는 다른 식으로 죽은 사람에 비해 열등한 생명체로 환생하거나 심지어 아예 환생 자체가 불가능하다. 힌두교에서 허용되는 자살은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아내가 자신의 사망한 남편을 화장하는 장작 위로 몸을 던지는 풍습이 있었다. 사티라는 이 풍습은 1987년 금지되었다.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 중에 정말로 죽고자 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 것이다. 이들은 당시 겪고 있는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서 자살하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골든 게이트 브릿지에서 뛰어내렸음에도 생존한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추락 후 생존한 1~2%의 대상자 6명 중 3명꼴로 뛰어내릴 때 생존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한 명은 심지어 난 살아남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골든게이트 브릿지에서 뛰어내렸을 때 죽은 사람과 산 사람 간의 차이라면 산 사람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제 안에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요. 라고 확신했다. 거의 모든 국가는 사회에서 특정 상황에 정신질환을 앓는 개인을 대상으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조치할 수 있는 법을 두고 있다. 개인을 정신과 병동에 입원시키고 동의 없이 약물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다. 보건의료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누군가가 자살을 시도하면 그 사람은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누군가가 죽을 위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치료는 일반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으로 간주된다. 2001년 9월 11일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가 연료를 가득 채운 보잉 767 두 대를 납치해 맨해튼의 세계 무역센터 빌딩에 충돌시켰을 때 불길이 치솟은 고층 빌딩의 위쪽으로 수백 명의 사람이 꼼짝없이 발이 묶이게 되었다. 이 중 대략 200명이 화염과 연기를 피하고자 건물 아래로 뛰어내렸다. 공식 통계 자료에는 그들 모두 피해자로 등재되어 있다. 뛰어내린 사람을 자살자라고 불러야 하는지는 친인척은 물론 대중에게도 민감한 문제였다. 대체로 자살자라고 부르기를 꺼렸으나 사망한 아내에 대해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다. 전 아내가 고통받지 않았고 가만히 불타 죽느니 자기 의지로 죽음을 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상황도 있다. 40억 년 전 지상에 처음으로 생명체가 등장했다. 그로부터 30억 년 이후에 진화가 발생하며 다세포 유기체가 생겨났다. 이 다양한 세포는 모두 동일한 유전자 코드를 보유하고 있었다. 유기체가 성장함에 따라 신경세포가 형성됐다. 신경세포에는 긴 끈이 있어 자기보다 훨씬 몸집이 큰 유기체를 조종할 수 있었다. 자연 선택을 통해 유기체의 유전자에 변화가 생겨났으며 5억 년 전에 처음으로 척추동물이 등장했다. 포유류는 2억 년 전에 등장했다. 불로 음식을 조리함으로써 영양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불과 0.5리터에 불과했던 인류의 뇌는 3배가량 커졌다. 인류가 발전함에 따라 자아 성찰 등 인지 능력 역시 발달했다. 또한 미래를 상상할 수도 있게 되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기대하는 바에 미루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상하게 되었다. 이는 자각적 의식이라고 하는데 영화, 문학, 연극은 물론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거짓말의 토대를 형성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필멸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끔찍한 고통과 인간의 필멸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맞물리면 자살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동물은 필멸성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별 탈 없이 살 수 있다. 그럼에도 동물은 위험과 죽음을 회피하고자 한다. 인간에게 있어 발달한 호모사피엔스의 뇌란 스스로 삶과 죽음을 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살은 명백히 진화에 대치된다. 자살 성향이 있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직관적인 이론은 짐스러운 사람을 없애기 위해 자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 개인이 사라지는 게 어떤 식으로든 이득이 된다는 이론이다.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없어지면 남들이 더 잘 지내리라고 생각한다. 삶을 포기할 가능성은 우리 모두를 이어주는 요소다. 자살을 둘러싼 금기를 통해 모든 문화권에서 자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자살은 전 세계의 모든 초기 문화에 퍼져 있기 때문에 약 5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나오기 전부터 존재한 현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죽은 이의 입장에서는 죽음보다 고통이 없는 상태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제각각의 삶 속에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기 때문에 어째서 모든 사람이 전원 끔 버튼을 사용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목숨을 끊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으며 많은 사람이 자살관념을 경험하지만 실천에 옮기지는 않는다.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자살관념을 통제하기 위한 일련의 메커니즘을 체화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에 익숙해지며 그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심리학 용어로 이러한 현상을 습관화라고 한다.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고통이 존재하는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자살관념이 들 때 대개 기력을 잃는다는 사실은 또 다른 방어기제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자살을 계획하고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몇몇 환자가 항우울제를 복용하여 기분이 나아져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충분한 기력을 모으기도 한다는 사실은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져 있다. 죽음에 이르게끔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하기 위해서는 살고자 하는 본능을 꺾어야 한다. 죽음을 마주할 때의 불안감을 이기고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 목을 매는 것도 어렵다. 밧줄이 끊어지거나 패닉에 빠져 도와달라고 외칠 수도 있다. 약을 먹어도 죽지 않을 수 있다. 스스로 베어도 충분히 깊게 베지 못한다. 마치 몸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만 같다. 몸은 펄떡인다. 우리의 모든 조직은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2008년 3월 13일 스웨덴 내각은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총리의 주도하에 훗날 스웨덴 의회의 승인을 얻게 되는 결정에 서명했다. 이 결정은 그 누구도 유일한 탈출구가 자살인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된다. 내각은 누구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필요가 없도록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라고 명시했다. 이 결정을 계기로 스웨덴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살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비전을 내세운 국가가 되었다. 자살 제로 비전은 1997년 스웨덴에서 도입한 교통사고 사망 제로 비전이 성공을 거둔 데서 착안해 제시되었다. 당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해마다 500명에 달했다. 그래도 1200명씩 사망하던 30년 전에 비하면 사정이 낮기는 했다. 제로 비전은 교통사고로 인해 어떠한 사람도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부 부처는 완전히 새로운 업무에 착수해야 했다. 로터리를 세우고 중앙차선 레일을 설비하고
음주운전 제한 장치를 도입하고 교통안전 카메라를 설치했다.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 사망자 수치는 204명 수준에 머물렀다. 교통사고 제로 비전은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있다. 스웨덴은 현재 세계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적은 나라다. 유럽연합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고 미국의 6분의 1 수준이다.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북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두 개의 아름다운 다리가 록크리크 협곡을 따라 놓여 있다. 동쪽으로 난 다리는 듀크 엘링턴 메모리얼 브릿지라고 하는데 도시에 있는 10개 다리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람의 절반이 이 다리에서 뛰어내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86년 다리에서 뛰어내리기 어렵게 하기 위해 울타리를 설치했다. 반면 다른 다리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 협곡 위로 높이 솟은 두 다리의 거리는 고작 몇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한 다리에는 울타리가 설치되었으나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 울타리가 설치된 다리에서는 자살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사실상 완전히 사라졌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던지겠다. 장애물이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 대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른 다리로 가서 뛰어내렸을까? 아니다. 이 다리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도시 내의 다른 다리에서도 자살이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목숨을 끊고자 다리를 찾아간 사람이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약간의 장애물만으로도 짧게 멈춰서는 것만으로도 살아남는 것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차피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기 마련이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게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다리에 울타리를 치고 위독한 약물을 없애고 독성 살충제에 쉽게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자살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법은 소위 설계적 예방 조치에 포함된다. 자살 관념은 심각한 우울증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누군가가 죽고 싶어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유가 우울증이기는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에 따르면 약물 치료는 자살하고자 하는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 스웨덴에서 4월에 마당에 토마토를 심는다면 토마토는 추위는 물론 부족한 햇빛으로 인해 죽고 말 것이다. 만약 내가 너무 취약한 식물을 택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잘못된 것은 여건, 즉 이 경우에는 계절이다.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삶의 여건이 미치는 영향을 놓친다면 자살에도 동일한 추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추위와 메마름에 말라 죽는 토마토가 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인간에게 태양과 물과 같은 존재는 무엇일까? 태양과 물은 삶을 좀 더 살만한 가치가 있게 만들어주는 것일 터이다. 유의미한 삶, 혹은 어쨌든 충분히 유의미한 삶 말이다. 유의미한 삶이란 대체 무엇일까?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문제에 골몰해 왔다. 삶이 유의미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삶의 목적의식이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유의미함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바람직한 상태이며 같은 맥락에서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피해야 할 상태이다. 모든 인간의 90%는 삶에 의미가 있다고 답한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딱히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의미는 거의 모든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은 새를 관찰하거나
야구 카드를 모으거나 양파를 조려 블로그에 올리거나 난꽃에 관심이 높은 사람끼리 모임을 만드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인간은 거의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유의미하다는 감정을 추출하는 데 탁월하다. 기원전 384년 태어난 아리스토텔레스는 수학부터 논리학, 생물학, 지질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뛰어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에 본질이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인간에게는 태어나기 전부터 본질, 의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에 따라 살게 되는 셈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연구자들의 행위는 세상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서는 이러한 본질주의적인 세계관을 수용하고 확장했다. 당신이 직접 모든 것의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신이 이미 당신을 위해 의미를 예비해 두었다는 이 관점은 수천 년을 이어지게 된다. 1900년대의 철학자 칼 포퍼는 과학적 발전을 위해서는 실증적인 반증 가능성이 핵심이라고 주장한 인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명제는 검은 백조 한 마리만 발견하면 반증할 수 있다. 포퍼에 따르면 더 높은 힘이 우주를 지배한다는 명제는 반증할 수가 없으므로 과학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1945년 발간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저서에서 포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주의가 잘못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보았다. 포퍼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주의는 진실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며 권위에 의하여 전달된다는 관점이다. 포퍼는 이것이 권위주의적인 정권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인간을 한층 과학적이고 미신에서 벗어난 시선으로 바라보는 행위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대규모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과 배치된다. 즉, 영혼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유의지도 사후세계도 없다. 당신은 신을 본뜬 피조물이 아니다. 자명한 윤리도 없으며 자연스럽게 수행하게 될 의미도 없다. 의미란 우리가 만드는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다소 차갑고 냉정하게 보일 수 있다. 80억 년의 시간과 지금도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개인의 삶이란 게 하잘것없다는 생각에는 존재론적 고뇌가 뒤따를 수 있다. 삶에 이미 정해진 본질이 있다는 아이디어는 철학적으로 실존주의와 대척점에 있다. 우리는 우리의 바람과 관계없이 삶에 내던져진다. 살아가도록 내동댕이 처짐으로써 우리는 선택을 통해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간다.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유는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지를 제시한다. 선택하지 않기를 택하는 것도 한 가지 선택이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만들어준다. 우리는 우리 삶에 온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미리 정해진 의미 같은 것은 없다. 오로지 당신에게 달린 것이다. 단 한 번뿐인 당신의 삶의 말이다. 연구자들은 자유의지가 존재하는 정도 혹은 자유의지가 사실은 이야기를 지어내는 우리 뇌의 속임수인지에 대해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뇌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뇌 속 극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특정 종류의 감자튀김을 선택할 때 마치 당신이 독립적인 선택을 하는 듯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철학자와 연구자는 이러한 선택을 뇌가 주변 환경과 협동하여 처리하는 다양한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이때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감정은
추후에 생겨난다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원자다. 무질서한 원자로부터 우리는 고양이, 무지개, 나 자신 등을 파악한다. 고전적인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세상을 세 가지 단계로 경험한다. 첫째 단계에서는 시각, 청각과 같은 감각기관이 주변 환경을 읽어낸다. 이렇게 수용된 정보는 둘째 단계, 즉 뇌의 더 높은 차원에서 처리된다. 셋째 단계는 이러한 정보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반면 새로운 이론에 따르면 감각을 통해 수용된 정보는 뇌의 고차원적인 부분으로 향할 뿐만 아니라 뇌가 주변 환경에서 받는 입력을 예측함으로써 우리가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예측 부호화라고 하는 이 현상으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리라 기대하는 세상을 경험하는 셈이다. 부엌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해보자.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다면 아마도 동거인이 낸 소리라고 추측할 것이다.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다면 고양이가 낸 소리라고 해석할 것이다. 혼자 사는데 방금 공포 영화를 보았다면 이 소리 때문에 깜짝 놀랄 수도 있다. 뇌는 기억과 상황에 미루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소리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려고 시도한다. 뇌가 잘못 예측한다면, 다시 말해 부엌에서 난 소리가 동거인 때문이 아니라 고양이 때문에 난 소리였다면 이는 실패한 예측이다. 실패한 예측은 실상에 대한 우리의 모델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 숲속을 걸을 때 나무를 한 그루씩 살피지 않고도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나무를 나무라고 인식하는 것은 유용하다. 에너지를 다른 데 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폐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나무마다 껍질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일일이 집중하다 보면 너무 많은 자극에 압도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뇌는 나무와 같은 사물의 모델만 구축하는 게 아니라 나 또는 유의미함을 구성하는 요소도 구축한다. 이때 뇌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가 중요하게 사용된다. 이미 학습을 마친 완전한 모델이 있다면, 다시 말해 신께서 세상을 만드셨으니 삶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면 모델의 재료는 다 갖춘 셈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우리가 직접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불현듯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심각한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삶이 어떤 식으로 완전히 무의미하게 느껴지는지를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것이다. 단순히 삶이 약간 무의미하다고 느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목적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자기 자식조차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모든 게 무상할 따름이다. 그러면 갑자기 죽고자 하는 바람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진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삶의 의미가 충분하다고 느꼈던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정신병이 발달하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는 중요한 것과 무시해도 되는 것을 구분하는 필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일이 무척 중요하게 비치고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마치 낙엽이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다. 일단 정신병이 완전히 발현되고 나면 마침내 모든 게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며 안도감이 들 수 있다. 망상,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상상은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한다.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하는 셈이다. 갑작스럽게 최근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졌던 이유가 잠을 자는 사이에 이웃에서 방사선을 방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게 된다. 또 다른 환자는 이렇게 말했다. 뜬금없이 이런 직관이 들더군요. 저자들이 날 실험체로 선택했구나.
저는 인간의 몸에 우겨 넣어져 지구에 오게 된 거예요. 내 몸이 낯설게 느껴졌던 이유가 설명되더군요. 지구에서의 삶이 생경했던 이유도요. 진실이, 세상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잘못된 진실이다. 그러나 주관적인 관점에서는 이 잘못된 진실이 의미를 만들어낸다. 망상은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개인의 목적의식과 삶의 의미를 증진할 수 있다. 의미란 단순히 목적을 갖는 것 이상을 뜻한다. 내게 무언가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것, 다시 말해 모든 게 맥락을 갖는 일관성을 말한다.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감각 말이다. 대체로 의미 있는 삶이란 목적을 실현하고 어떤 식으로든 인상을 남기는 삶이라고들 한다. 그렇다면 아돌프 히틀러의 삶은 어떻게 봐야 할까? 히틀러는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으며 뚜렷한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히틀러의 삶을 유의미하다고 보는데 반대할 것이다. 사람들은 유의미한 삶이란 긍정적이거나 선한 행동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히틀러처럼 거부감이 드는 사람도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삶이 유의미함으로 가득 차 있었을 수도 있다. 모든 삶은 일종의 생물학적인 의미를 가진다. 우리의 유전자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자 한다. 우리는 과실수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태계에 살고 있다. 이 생태계에서는 바닷속 깊은 곳의 플랑크톤도 이를 주식으로 삼는 고래에게 중요하며 짜증나게 구는 개미도 더 큰 맥락의 체계에서는 자신의 자리가 있다. 삶의 의미란 삶의 가치에 관한 것이며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주는 선행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끔 한다. 우리는 삶을 대체로 유의미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사람마다 내적으로 느끼는 유의미함의 감정에 대한 욕구에도 차이가 있다. 시종일관 의미를 찾아 헤매지만 쉽게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삶의 의미를 딱히 생각하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모든 게 썩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중요한 점은 의미를 찾아 헤매는 행위가 스트레스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의사로 일하는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우며 쉽게 의미를 느낄 수 있다. 내게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 내 삶이란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삶이다. 때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좋든 나쁘든 말이다.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삶이 바로 의미다. 지금까지 자살의 언어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사람은 왜 죽을까요?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붓다의 결론이었습니다. 일단 태어난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살은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죽음이죠. 모든 생명체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은 생존 본능인데 자살은 이 본능을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자살에 대해 접근할 때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여부를 떠나서 먼저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꽤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살 공화국이죠. 인구 10만 명당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년 스스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큰 수치인지 체감하려면 다음과 같이 살펴보면 됩니다. 서울시에는 25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 인구가 많이 줄었지만 편의를 위해 1,000만 명이라고 계산할 때 한 개의 구당 약 40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구에 4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매년 그 중에 120명이 자살하는 것입니다. 매년 말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자살을 하는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자살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또 왜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아갈까요?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참혹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자살자는 소수였습니다. 자살은 본질적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 삶을 중단하는 행위입니다. 왜 삶을 포기하고 중단할까요? 인간은 어떤 것을 붙들고 어떤 것을 내려놓을까요?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가치가 있는 것을 붙잡고 가치가 없는 것이면 내버리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자신의 목숨이든 말입니다. 삶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삶을 포기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삶의 가치를 삶의 의미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치나 의미는 각자가 발견하거나 창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귀의에서 신을 위해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한 사람도 그러한 의미나 가치를 자신이 찾아내고 선택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들 때문에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곧 자식인 셈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식도 소용없고 신도 소용없고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삶의 의미나 가치를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흔히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과 연관이 있지요. 자살률이 높은 사회가 행복한 사회일까요? 아니면 자살률이 낮은 사회가 상대적으로 더 행복한 사회일까요? 상식적으로 행복하고 바람직한 사회일수록 자살률은 낮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추정이 옳다면 우리나라는 물질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탑 10에 들 정도로 군사적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국가가 되었지만 그만큼 행복하거나 바람직한 사회를 창조하는 일에는 철저하게 실패한 국가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부터 인정해야만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교육과 사회 조직 원리는 미비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딱 하나만 꼽으라면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남 눈치를 보는 문화를 꼽겠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마치 우리의 살과 피를 내어주고 얻어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옛날 어려울 때 매혈, 즉 피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과 비슷한 원리로 지금의 우리나라가 성장했던 것은 아닐까요? 역사적으로 조선 왕조는 114년 전에 막을 내렸고 불행했던 일제강점기는 79년 전에 그리고 6.25 전쟁은 74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이 땅에서 조선 왕조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은 지속 중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가 막을 내릴 무렵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꿈꾸었던 유교의 정신은 지배계급의 착취 구조만을 남기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잘 살려면 남들을 밟고 일어서야 한다는 무한 경쟁의 광증은 그러한 착취적 사회 구조의 뼈대가 아직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모두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왕이 되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왕이 되지 못하면 찍소리 못하고 착취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불행하죠. 왕이 되기 위해서 돈과 권력과 영향력을 획득하려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모두가 무한 경쟁을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왕들은 진작에 다 죽었고
이제는 더 이상 왕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도 말이죠. 불행했던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의 정신을 파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치 공작과 문화 공작을 진행했습니다. 그 공작들의 관성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문화를 말살한다는 것은 정신을 말살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6.25 전쟁은 총성 없는 냉전으로 변해 여전히 우리 사회의 정치와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살아야 할 이웃들을 내 편 아니면 다 죽여서 없애버려야 하는 적이라고 보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시각이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강해지는 느낌입니다. 개개인들의 자살도 심각한 문제가 맞지만 어쩌면 우리 사회는 정신적으로 집단적 자살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건강한 상식과 건강한 정신을 가진 국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제 명상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건강한 상식과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나 사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가장 큰 것은 평화입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과도 스스로 평화롭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롭고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의견의 대립을 평화적으로 풀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갖춘 경우에 건강한 상식과 건강한 정신을 가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학살을 벌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언제든 그럴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평화의 반대말은 아마 두려움일 겁니다. 두려움이 많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겁쟁이들은 쉽게 폭력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역사를 보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약한 집권자가 유독 잔인하고 폭력적인 통치체제를 선호했습니다. 그것은 그들 내면에 그만큼 두려움이 강력하게 존재했다는 방증입니다. 전쟁과 학살은 욕망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그보다는 두려움이 더 큰 원동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두려움, 즉 타자가 나를 공격하고 해치고 죽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 망상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고 상대를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전쟁을 일으키고 지배하는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은 생명체를 지켜주는 고마운 본능인 것은 맞지만 잘 다루지 않으면 오히려 그 생명체를 해치는 도구가 됩니다. 불이나 칼이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잘 관리하지 않으면 사람을 해치는 위험한 도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살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국가나 사회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모두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끝에 혹은 발가락 끝에 알 수 없는 염증이 생긴다면 그것은 몸 전체가 뭔가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염증이 생긴 그 부위만 잘라버리는 것은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미봉책입니다. 몸 전체가 건강해져야 염증도 예방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평화로워질 때 우리의 자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높은 자살률은 우리 사회가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각자, 우리 개개인의 정신이 깨어나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롭고 지혜로운 정신의 소유자가 되기를 꿈꿔보시면 어떨까요? 그것만으로도 내 삶의 보람도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결과도 나올 것입니다. 명상과 마음 경영을 공부하는 것은 작지만 큰 발걸음의 시작입니다. 3일 후인 11월 28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에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진행하는 책임심 강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평화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